저는 북한 당 조직 지도부에서 20년간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제 손으로 수십 명의 동료를 숙청 명단에 올렸고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 탈북 전직 고위 간부가 목숨을 걸고 밝히는 북한 권력 핵심부의 충격적 실상. 그가 김정은 비자금 문서와 수용소 보고서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고 왜 이런 권력을 버리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평양의 봄이었습니다. 대동강변에 벚꽃이 피어나고 모란봉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던 그 시절,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 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과장. 그 직함 하나면 평양 어디서든 고개가 숙여지던 시절이었죠. 제 사무실은 김정은 동지 집무실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그것도 중앙당 청사에 출근한다는 건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란봉구역의 고층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20평이 넘는 집이었죠. 엘리베이터도 하루에 서너 시간은 전기가 들어왔고 겨울에도 난방이 나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이야 연탄도 구하기 힘들어 꽁꽁 얼어 지내는데 저희는 따뜻한 방에서 평양냉면을 먹고 대동강 맥주를 마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외화상점에서 중국산 과자며 일본산 위스키를 샀습니다. 아내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온 전직 무용수였고 딸아이는 그 재능을 물려받아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춤을 췄습니다. 23세 우리 딸,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무대에서 흰 치마를 휘날리며 춤출 때면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아들놈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며 청년동맹 간부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똑똑한 녀석이었죠. 아버지, 전 아버지처럼 당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던 19 아들의 눈빛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간부들을 감찰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충성심이 부족한지, 누가 당의 방침을 어겼는지, 누가 외화를 빼돌렸는지. 그런 걸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게 제 업무였습니다. 2013년 말 장성택 동지가 숙청되었을 때 말이죠. 저는 그 뒤처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간부들의 명단을 작성했죠. 이 사람은 장성택과 가까웠다. 저 사람은 의심스럽다. 제 손으로 쓴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보위부차가 와서 데려가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아파트는 텅 비고 가족들도 어디론가 사라졌죠. 직장에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20명이 넘는 동료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도 저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당을 위한 일이라고, 혁명을 위한 일이라고. 제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면, 딸아이가 무대에서 춤출 수 있다면, 아들이 좋은 대학을 다닐 수 있다면 다른 건 눈 감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체제가 결국 제 가족까지 집어삼키려 할 거라는 걸. 퇴근길에 대동강변을 걸으며 딸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연습 때 새 안무를 배웠어요. 정말 예쁜 춤이에요.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물의 석양이 비치고 멀리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은 곧 제 인생 전체를 산산조각 낼 균열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2016년 2월 평양에 찬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당 청사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8시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2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지만 그날만큼은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본능이었을까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지시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철호 동무의 딸 박지연이를 최고 존엄 접견 특별 무용수로 차출할 것. 오는 3월 1일까지 명단 보고 및 사전 교육 실시.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최고 존엄 접견 무용수.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쁨조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조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최고 지도자를 위해 노래하고 춤추는 예술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그 조직에 들어가면 나오는 여자가 없습니다. 김정은의 연회에 불려가고 술을 따르고 밤새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업무상 본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여자들은 대부분 정신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25세 폐인이 되어 시골로 쫓겨났고 어떤 여자는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런 곳에 제 딸을 보내라는 겁니까? 23, 꽃다운 나이에 제 딸을. 대동강변을 걸으며 아버지, 난 춤추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웃던 그 아이를. 무대 위에서 흰 치마를 휘날리며 춤출 때 누구보다 행복해하던 그 아이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같은 부서 김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위였고 이 바닥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동무, 이거 거부할 방법이 없겠소?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동무, 자네도 알지 않나? 이건 명령이야. 최고 존엄의 뜻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조카 딸도 작년에 거기 갔다네. 엊그제 시골에서 올라온 동생을 만났는데 그 애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더군. 28인데 벌써 늙은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네, 박동무. 자네 딸은 재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쪽에서 찍은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을 충성했습니다. 제 손으로 몇십 명의 동료를 숙청 명단에 올렸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이건 당을 위한 일이야, 혁명을 위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가족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국 이 체제는 제 딸까지 집어삼키려는 겁니까? 20년 충성의 대가가 내 딸을 김정은의 놀이개로 바치는 겁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충성해도 결국 우리는 모두 소모품일 뿐이라는 걸.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아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딸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늦으셨네요. 저녁 드세요.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얼굴.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우리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당 조직 지도부 과장이 탈북을 한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일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도 딸을 그런 곳에 보내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새벽까지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충성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만큼은 지키겠다고.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딸에게 그 통보가 내려온 후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2016년 4월, 5월, 6월. 시간은 흘러가는데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과장이라는 직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최고 존엄의 명령 앞에서는 저도 그저 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 업무 중 하나가 정치범 수용소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에 함경북도 수용소 월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아사자 327명, 공개 처형 16건, 탈출 시도 9건.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 개수를 세듯이 말이죠. 보고서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광산에서 일하는 모습, 공개 처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사진.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가 반역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그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20년간 무엇을 해왔는지 그때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올린 보고서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살인자구나.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업무상 김정은 동지의 비자금 관련 문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프랑스산 와인 구매 기록, 독일제 고급 승용차 수입 내역.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달러가 최고 존엄의 사치품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작년 겨울 함경북도에서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보고. 배급이 끊긴 주민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인민은 굶어 죽는데 최고 존엄은 헤네시를 마신다. 이게 우리가 섬기던 사회주의입니까?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혁명입니까? 6월 초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15년을 함께 일한 리 부과장이 새벽에 체포되었습니다. 제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함께 술 마시고 고민 상담하고 가족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죠. 리 동무는 평소에 요즘 주민 생활이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말을 가끔 했습니다. 저한테만 조용히 했던 말입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화를 엿들은 누군가가. 리 동무는 당 정책에 불만을 품고 동요 발언을 한 반당 반혁명 분자가 되었습니다. 사흘 뒤 그의 가족들에게 리 반역자 처형 완료라는 통보가 갔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5년 지기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몽 같은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6월 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들이.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다. USB에 담긴 걸 몰래 돌려보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청년동맹 보위원이 기숙사를 급습했고 아들 친구 방에서 그 USB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 것을 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요덕 수용소 10년입니다.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고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즉시 대학당 비서를 찾아갔습니다. 20년간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내 아들이 잠깐 실수했을 뿐이요. 사상이 불순한 건 절대 아니요. 돈도 썼습니다. 중국산 담배 10보루, 달러 2,000불. 그렇게 겨우 무마시켰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엔 박동무도 못 살립니다. 그날 밤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야단을 치려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남한에 가고 싶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잖아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보고 싶은 걸 보고. 19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도 저 딸아이도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딸은 기쁨조로 끌려가고 아들은 언젠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무력하게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아니,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 리 동무처럼 새벽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본 것들, 제가 알게 된 진실들. 이 체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대로 있다간 우리 모두 죽는다. 2016년 7월 10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아침 당 조직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박 과장 동무 영해분이 오는 18일까지 특별교육에 참석해야 하오. 준비시키시오. 딸을 그 지옥으로 보내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지나가며 박동무 괜찮소?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일주일 뒤면 제 딸이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퇴를 했습니다. 20년 근무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동강을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릴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가족이 더 큰 화를 입을 겁니다. 살아야 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저녁 6시 아내와 두 아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딸과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창문을 모두 닫고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도청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겠다.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딸에게 일주일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줬습니다. 기쁨조가 뭔지, 거기 간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처음엔 믿지 못하던 딸이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를 거기에?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딸을 그런 곳에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 우리는 살아야 해. 애들을 살려야 한다고.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는 남한에 가고 싶었어요. 여기선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19 아들의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3 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새벽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을 준비했습니다. 20년간 모은 금괴가 5개 있었습니다. 달러로는 3만 불 정도 있었죠. 당 간부들은 몰래 외화를 모읍니다. 혹시 모를 위기를 대비해서요. 그게 지금 쓰일 줄이야. 그 다음은 브로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제 위치상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했습니다. 대학 동창이 한 명 있었는데 무역일을 하며 중국을 자주 오가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자네, 중국 쪽에 아는 사람 있나? 친구가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동무, 자네 지금 그쪽을 알아보는 건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야. 잡히면 자네도 나도 끝이야. 알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 친구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알아보마. 사흘 뒤 친구가 전화번호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중국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공중전화로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일가족 넷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5만 달러요. 선금 3만 불. 엄청난 돈이었지만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브로커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당 간부면 위험해요. 북에서 추격조 보낼 거예요. 알아요. 각오는 했소. 일정을 잡았습니다. 7월 18일 딸이 보고해야 하는 바로 그날. 그 전날 밤에 평양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제 직위를 이용해 국경 경비 배치표를 입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을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산 쪽 두만강 경비가 가장 허술한 구간을 찾아냈습니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순찰 교대 시간. 그 틈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7월 16일 하루 전날. 저는 평양 교회에 계신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배낭 하나씩, 옷 몇 벌, 가족 사진 한 장, 금괴와 달러. 딸이 무용 공연 사진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만은 가져가고 싶어요. 아들은 나만 가수 CD를 숨겨 넣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새벽 2시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 전 내 식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서 자유를 얻자. 아빠가 반드시 너희를 지킬게. 딸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년 살아온 평양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017년 3월 17일 새벽 2시 D-데이였습니다. 당 간부용 승용차에 일가족 넷이 올라탔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엔 아내가, 뒷좌석엔 딸과 아들이 앉았습니다.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습니다. 자, 간다. 뒤돌아보지 말자.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는 게 첫 관문이었습니다. 검문소가 3곳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무장한 군인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당증을 내밀었습니다. 당 조직지도부 박철호 과장이요. 함경도 혁명사적지 답사 임무요. 군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뒷좌석의 딸과 아들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족 동반입니까? 그렇소. 자녀 교양도 겸해서 말이요. 거짓말이었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20년 간부 생활이 그때 빛을 발했습니다. 군인이 경례를 붙이며 물러섰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동무. 첫 관문을 뚫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고속도로라고 하지만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차 헤드라이트만 의지하며 달렸습니다. 12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함흥, 청진을 지나 해산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검문소가 2번 더 나왔지만 당증과 거짓 임무로 통과했습니다. 오후 2시 해산 근처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박동무요? 어서 오시오. 시간이 없소. 밤까지 여기서 대기하다가 자정에 움직이겠소. 우리는 그의 안내로 폐가에 숨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 때문에 목이 메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밤 11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자, 출발하겠소. 여기서 강까지 40분 걸소. 그리고 30분 안에 강을 건너야 하오. 순찰대가 돌아오는 시간이 그때요. 딸아이 손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이 헛디뎠습니다. 딸이 넘어질 뻔했지만 아들이 잡아줬습니다. 누나, 조심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3월이라 강물은 반쯤 얼어 있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거기까지 100m요. 출발하시오. 저는 아내 손을 잡았고 딸과 아들이 뒤따랐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50m쯤 갔을 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드득. 딸아이 발밑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킨다. 아들과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딸도 함께 끌어올려졌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리, 계속 가야 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조명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음이 튀었습니다. 아들 바로 옆이었습니다. 엎드려.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이 10m 앞에 있었습니다. 뛰어! 뛰어!
네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제 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음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밑 감촉이 바뀌었습니다. 얼음이 아닌 흙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해냈다. 네 식구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딸이 울고 아들이 울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뒤에서 경비병들이 소리쳤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선을 넘을 수 없으니까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여기도 위험하오. 차가 대기 중이오.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온몸이 얼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브로커의 차를 타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양. 제가 20년을 살았던 곳. 부모님이 묻혀있는 곳.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옆엔 살아있는 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중국 땅을 밟은 그 순간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차를 타고 지린성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린 건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첫 은신처는 조선족 할머니 댁 지하실이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죠. 할머니는 칠순이 넘어 보였습니다. 같은 핏줄이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나. 여기서 숨어 있거라. 그 할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소. 당신 가족 북한에서 현상금 10만 달러 걸렸소. 제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브로커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당 간부 출신 탈북자. 특별 추격조까지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박동무, 솔직히 말하면 당신 때문에 나도 위험해졌소. 이 돈으로는 부족하오. 브로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요? 10만 달러 더 내시오.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텐 돈이 없었습니다. 이미 3만 불을 다 썼으니까요. 그날 밤 조선족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동무, 그 브로커 믿으면 안 돼. 저놈이 공안한테 신고하려고 하더라고. 내가 엿들었어.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다른 조선족을 소개해줬습니다.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해. 새벽에 공안이 올 거야. 새벽 2시, 우리는 또다시 짐을 꾸려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은신처는 창고였습니다. 쥐가 우글거리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또 옮겼습니다. 세 번째는 농장 창고, 네 번째는 폐공장, 다섯 번째는 돼지우리 옆 움막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5번을 옮겼습니다. 매번 중국 공안 단속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북한 추적자들이 근처까지 왔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차 소리만 들려도 깼습니다. 딸아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또 잡혀가는 꿈을 꿨어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돈을 내야 했습니다. 숨겨주는 조선족들에게도 브로커들에게도 3만 불이 2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금괴도 다 팔았습니다. 2천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적어도 2만 불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브로커가 끔찍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동무 딸만 팔면 일가족 비용 다 해결돼요. 조선족 총각들이 북한 여자 찾는데 딸은 예쁘니까 좋은 값 받을 거요. 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자식아, 내 딸에게 손 떼면 내가 먼저 죽는다.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상황. 혹시 누가 우리 딸을 납치하면 어쩌나. 그날부터 저는 딸을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아내가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딸의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하루에 빵 1개, 라면 하나가 4식구 식사였습니다. 딸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무용수였던 우리 딸이
평양에서 공주처럼 자랐던 우리 딸이 어느 날 아침 딸이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딸아, 정신 차려.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요. 조선족 할머니가 약을 구해다 줬습니다. 며칠간 딸은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북한에서 차라리.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딸은 지금 기쁨조에 있었을 겁니다. 7일 만에 딸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 한 말이 아버지, 미안해요였습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지. 이런 고생을 시켜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조선족 집사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선교사와 연결된 분이었습니다. 박 집사님, 한국 가시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험난한 길이에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7,000km를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5,000달러입니다. 1가족이면 2만 불이요. 제게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지옥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끝이 보였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땅이 진짜 자유가 있는 곳이 저 멀리 보였으니까요. 2017년 6월, 우리는 한국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브로커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국인 목사님이 직접 보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집사님, 쉽지 않은 길입니다. 55일 정도 걸릴 겁니다.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까지.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첫 여정은 중국 남부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린성에서 광둥성까지 이틀을 달렸습니다. 화물차 뒤 컨테이너에 숨어서 말이죠. 컨테이너 안은 암흑이었습니다. 10가족 정도가 함께 있었는데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화물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차 안검사. 우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밖에 나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뇌물 1,000달러를 줬다고. 그 돈도 교회에서 보내준 돈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들어선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말 동남아시아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안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생수 한 병을 4식구가 나눠 마셨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목이 말라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딸아이가 쓰러졌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딸아. 제가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같이 있던 다른 탈북민 아주머니가 물을 조금 입에 넣어줬습니다. 딸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저를 데려가시더라도 이 아이만은. 저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선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늘에 매달렸습니다. 부디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 국경까지 20일이 걸렸습니다. 20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내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발각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점점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어갔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태국 이민국에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난민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갑니다. 우리는 이민국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수용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철창 안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미얀마 난민, 방글라데시 난민, 그리고 북한 탈북자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서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태국 정부의 송환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이 외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 간부 출신 탈북자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였죠. 또 다른 탈북민이 속삭였습니다. 박 형님, 북한 추격조가 태국까지 왔대요. 방콕에서 로비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맞았습니다. 북한에서 중국까지, 중국에서 태국까지.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일가족 넷입니다. 중국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직원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집사님, 서류를 서둘러 처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조금이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내와 딸과 아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2017년 8월 1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수용소에 다시 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집사님, 가족, 한국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5개월. 북한을 떠난 지 1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틀 뒤 비행기 타십시오. 인천으로 갑니다. 딸이 울었고 아들이 울었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7,000km, 55일의 여정. 그 끝이 드디어 보였습니다. 자유가, 진짜 자유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고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고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1년 5개월의 지옥 같은 여정이 끝났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보위부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네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 시설이었죠. 거기서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검색창에 김정은을 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비판 기사, 북한 인권 보고서, 탈북자 증언.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이걸 검색해도 끌려가지 않는다니.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조차 자유였습니다. 딸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평양 은하수관현악단 공연 영상이 나왔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춤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들, 잘 지내고 있을까? 하나원을 나와 경기도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작은 아파트를 지원해줬습니다. 15평짜리 집이었지만 저희에겐 천국이었습니다. 첫날 밤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밤 11시였는데도 가게가 열려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빵.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게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편의점이라니.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 그걸 들고 집에 와서 네 식구가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다. 딸이 울면서 먹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딸은 대학 무용과에 입학했습니다. 정부 장학금을 받아서요. 개강 첫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교수님이 그러는데요. 제가 춤을 정말 잘 춘대요. 졸업하면 무용단에 들어갈 수 있을 거래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기쁨조가 아닌 진짜 무용수로서 말이죠. 아들은 한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IT 회사였지만 아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으로 아버지 옷 사드릴게요. 21살 아들이 제게 옷을 사줬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행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꿈, 총소리가 들리는 꿈, 딸이 끌려가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고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힘든 건 북에 남겨둔 사람들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셨다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연좌제로 끌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칠순이 넘은 어머니가 수용소에. 그날 밤 저는 한강변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38선 너머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제가 살려고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아내, 오빠, 가족도 함경도 산골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죄로 그들이 벌을 받은 겁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 자유를 위해 북에 남은 가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에 남을 겁니다. 밤마다 어머니께 기도합니다. 어머니, 제발 살아계십시오. 통일이 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저는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후배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강연도 다닙니다. 대학교, 교회, 시민단체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아직 2천만 명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어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죠. 온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명절엔 송편을 만들었었죠. 딸이 반죽을 치대고 아들이 소를 넣고 아내와 제가 빚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기적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송편을 쪄서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양 모란봉의 봄꽃, 대동강의 석양,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길. 다시는 못 볼 것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딸이 자유롭게 춤추고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2천만 동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동족입니다. 통일이 되는 날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대동강변을 다시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그날까지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끝까지.